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9일 월요일 4시 기준으로 확진자 현황을 보니 오늘 0시 발표보다 96명이 늘었습니다. 앞에 100자리가 없습니다. 96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추가세를 보니 지난달 29일에는 900여 명으로 정점이었고요. 3월 들어서는 600명, 500명, 400명 이러더니 이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하락세입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손 자주 씻어야 됩니다. 손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 두고 네. 그러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1215님, 대학병원 행정직 근무자입니다.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매진한다면 행정원들은 행정 밖 선별 분류소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 감염균이 병원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간대를 나누어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등을 돕고 있는데요. 이것도 점점 지쳐가네요. 그래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그날까지 모두 힘을 모읍시다. 네, 힘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 약국 분위기가 어땠는지, 마스크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또 무엇인지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약국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줄을 길게 늘어서서 그 약사님들도 함께 고생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약사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힘써 주십시오. 마스크 오브제. 그러니까 오늘은 주민번호 끝자리 1번, 6번 시작해서 내일은 2번, 7번인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마스크 오브제에 대해서. 약사님들이 서로 그 마스크 사러 온 분들한테 이걸 계속 설명해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까지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방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건데, 그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줄을 길게 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게 그렇게 적절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줄서기를 줄이고 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좀 양은 작더라도 좀 마스크를 나누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브제 시행을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설명 주신 대로 월요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에 해당하시는 국민들이 약국에 가시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 맞습니다. 네, 윤박님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주민번호 끝자리가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라고 해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말 잘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생연도입니다. 주민번호에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7899님 이런 질문하셨어요. 마스크 사용 방법은 잘 알려주시는데 사용 후 처리 방법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길거리 쓰레기통에 마구 버려도 괜찮는지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 질문에 좀 답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사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사용한 마스크는 저희가 이제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도 사용하지만 나에게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밖으로 다른 분들한테 전파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다 사용하고 버리시면 그 마스크에 타액이나 침, 콧물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고 예, 모아서 소각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서 소각을 해요? 어디서 불을 내면 큰일 나는데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직접 소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생활 쓰레기 이렇게 모아서 버리시면 그 부분들은 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는 뭐지요, 선생님? 저는 잘 몰라서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예.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생활 비닐봉투에 모아서 따로 분리해서 버리게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의료 폐기물이나 이런 경우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네. 예, 마스크를 그렇다고 뭐 병원에다 갔다가 다 한 번에 모아서 폐기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니까. 그런 건 어렵죠. 네. 예. 소각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해법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네네,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 때문에 정상적인 일이 굉장히 좀 어렵죠. 약사님들 고생하시죠, 이것 때문에. 네, 실제로 본연의 조제 업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보면 마스크 자체를 판매하느라고 업무가 지장이 갔던 부분보다는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마스크가 언제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지, 그다음에 제도에 관한 문의 설명하느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시고자 감염병 막고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데 잘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 국민들께서 약국을 찾아오시면 민원을 약사님들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제임스디님이 주 기자님 생활 쓰레기도 모르고 집안일 좀 합시다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실장님 그러면요. 네네. 약국에 이제 마스크를 사러 가는 그 국민들한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부분은 좀 유의하세요. 이런 그 유의사항이 있으면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배려에 대한 실천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사회에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라는 캠페인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네. 예, 이런 방역 마스크 사용에 있어서도 주어진 환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방역 마스크를 누구나 쓰면 좋겠지만 부족하니까 일단은 더 그 방역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호흡기 질환자나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의료인분들 이분들에게 먼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예. 우리 건강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또 상대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좀 나누는 부분을 배려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158님, 끝자리가 0인 사람들은 언제 구매하나요? 이건 저도 압니다. 금요일에 사실 수 있습니다. 0. 금요일에 못 사시면 주말에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못 사시면 토요일, 일요일날 가셔도 됩니다. 안소영님, 맞아요. 저도 약국에서 마스크 팔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인데 주민등록 끝자리가, 주민번호 끝자리가 16이라고 오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출생연도 73년, 83년, 93년 뭐 이렇게 출생년도 언제 태어났냐 이게 중요합니다. 효선님, 여기는 공인데 줄 서는 거 없이 잘 샀네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 그런 좀 행정 절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9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7,4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 수는 총 166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와 이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해외 집단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국가에 대해 유증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입국 검역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유가 폭락까지 더해지며 오늘 코스피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민사회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들고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인지를 두고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는 건가요? 만다는 건가요?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그 전당원 투표 여부 등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당원 투표를 바로 하기에 앞서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자 먼저 사전적으로 그래서 의원총회를 먼저 좀 해보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당원 투표 전에 그러면 의원총회를 먼저 해야 되네요? 예, 의원총회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전당원 투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변화가 있군요. 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크게 엇갈리죠? 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분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네. 최고위원이 못 봤어요? 보고서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예. 보고서는 못 봤고요. 네. 네네네. 저도 계속 고민이 되죠. 네. 일단은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그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지금 낳으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과연 그러면 어떤 방법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민생당을 비롯한 다른 다른 진보적인 당에서도 정의당도 그렇고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도 비난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조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정당이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저희들이 아직 뭔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지만, 예.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정당 중에 미래통합당은 본인들이 이제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들 때 이거를 저지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뭐 이게 꼼수라는 지적도 여러 번 했지만 명확하게 한 것도 안 같고요. 이제서야 비례연합정당을 참가하느니 만드느니 이제서야 논의를 하는 걸 보고 조금 이거 좀 무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제 지지자분들도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연동형 비례라는 것을 제도를 도입하면서 추구했던 가치는 좀 더 다양한 가치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단순히 저희 당의 의석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비례 의석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양한 가치를 국회 내에 진입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떤 미래통합당처럼 뭐 위성정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거나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터무니없었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선거 정당의 사무소의 위치라든지 창당식의 모습이라든지 구성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선관위에 이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관위가 그런 저희들의 문제제기를 안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또 한 무리가 있고요. 열린민주당이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주당이 이 여러 비례연합정당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어떤 특정한 분들하고 뭔가 협상을 진행하거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당의 의사가 지금 결정된 상태는 아니어서요. 네. 그러면 당의 의사가 좀 결정이 돼야 그 의사의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했던 세 개 그 단체하고 중 어느 곳하고 손을 잡는다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정한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시민을 위하여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2일까지 명확한 답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물리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는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참여하거나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말자, 그냥 원칙을 지키자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글쎄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만나 뵙고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니라서. 분위기는요? 네. 예, 느낌은 해야 된다는 분들 반,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 반,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또 뭔가 그런. 박주민 최고 엄청 정치적으로 대답하시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서요. 이 문제는 어렵죠. 네. 제가 박주민 최고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여기서? 저는 솔직히 오늘도
그 최고위 오전에 하고 지금 방금도 최고위 하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을 계속 하는 중이어서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제 어떤 개인적인 완전한 판단을 세우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박주민 최고의 의견은 경청하겠는데 네. 뭐라고 결정하면 좀 일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정치인 다 되셨습니다.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 정치인인데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까지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희종 교수. 시민을 위하여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했고요. 오늘은 선관위에 신고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따끈따끈한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만드신 우희종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교수님이 여기서 왜 나오세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아니, 교수님이 당을 만들다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우리 교수들이 보통 폴리패서라고 그래서 네.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제 폴리패서도 아니고 이제 정치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죠. 정당을 만드셨어요. 네. 네. 참 흉측한 비상시국입니다. 네. 흉측해서 네. 하도 흉측한 비상시국이어서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은 비례대표 심사 정의당에서 네네.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예. 시민 비례. 네, 시민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바라보는 그 시민들의 평가단을 이제 위원장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급박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머뭇거리면서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네. 이 미래통합당이 만든 그 미래한국당 네. 이거 완전히 작년에 4+1 이 합의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국회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이런 취지를 파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개정했는데 그거를 공룡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서 다 먹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그걸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위장정당이죠. 아, 예. 네, 그걸 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야. 교수님, 아니 대표님 주장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플랫폼 네. 정당이 무슨 뜻인지 시민들이 그렇죠. 네, 이해하기 네. 어렵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면 네. 빈 그릇, 네. 즉 텅 빈 그릇으로서 모든 이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예.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다양한 관계를 가진 정당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무런 틀이 없는 와서 빈자리다라는 의미죠. 네. 자, 빈 그릇을 만들어 왔으니 모든 정당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토의해보자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화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주말에 사실 그 책임 있는 당내 공직자분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이런 진보 민주 이 정당 간에 합의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네. 그러나 여전히 조금 전에 그 박주민 의원 말처럼 당내에는 이제 원래 이런 어떤 소위 위성 내지 위장정당의 취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저항이랄까 반대 의견도 좀 있다 이런 반응을 받고요. 민주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교수님이 나와서 지금 당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 작년 말에 선거법 개정할 때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우려가 있었죠. 그때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지를 남겨둔 그 부분이 지금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그러면 교수님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조건까지 내려놓겠다. 우린 다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네네. 저희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절대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 민주당은요? 아, 민주당이 우리에게 한 거는? 네. 민주당의 조건은 아주. 교수님, 시민을 위하여 이 당은 민주당에 전혀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겠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라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어떤 그 변화 없이 진행될 때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는 7석이다. 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시민을 위하여 들어와서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네. 더욱이 이 7석을 이 시민을 위하여 참여하는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 중에 가장 끝부분에 놓겠다. 예.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민주당원들도 민주당의 이미 확보되어 있는 7석을 그나마 또 유지하기 위해서 다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앞에 있는 여러 정당, 소수 정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민주당의 표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대표님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만약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한다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에 와서 끝번호 그러니까 20번 때 끝번호만 7표만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좀 전향적인 제안이네요. 저는 뭐 제가 들어봐도 이 거대 여당으로서 네. 꽤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정의당이 이 안을 받고 그러면 앞번호는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정의당에 또 책임 있는 분한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정당에 계신 분이니까 어떤 유불리는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네. 그러나 정의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 다시 말해서 어떤 편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태도를 명확하게 해주셨고요. 정의당도 유리한 제안인 줄은 알지만 네네. 네, 자기네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받지 못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비례대표를 몇 석 가져갑니까? 네, 지금으로 보면 그 소위 뭐 보수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이런 쪽 그래서 한국당을 포함해서 27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7석이죠. 민주당 7석. 정의당은요? 정의당은 뭐 한 13석 정도. 13석. 지금 상황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미래통합당 쪽에서 몇 석이요? 네. 27석. 27석. 미래한국당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쪽에서 27석. 네. 민주당은 7석 정도. 네. 그리고 저기 정의당 13석. 네. 나머지 군소정당이 조금씩 가져가고요. 네. 만약에 그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이 생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거의 뭐 29석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비례연합정당 만약에 이제 막 이 여러 가지 경우 수에서 최대한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비례를 안 내고 그러나 7석을 만약에 할애한다면 최소한 22석이나 21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도 비례대표를 안 내고 이 시민을 위하여 이 틀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몇 석 정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10몇 석으로 줄어들고요. 10여 석이요? 뭐 한 17?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이 생기는 거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보다는 미래통합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경우로. 그렇죠. 저희가 이 취지 자체가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그 소수 정당과 국민의 합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건 미래한국당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양보로 인해서 가장 유리한 것은 정의당이 되겠죠. 네. 아, 그렇습니까? 0910님, 내 당은 괜찮고 다른 당은 위장일까요?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뭐 꼼수라는 얘기겠죠.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합의를 빼앗아 먹는 몫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네. 그것은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같은 입장은 수단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보면 똑같죠. 똑같이 꼼수 그렇죠. 아니야. 네. 선거법의 취지를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해야 하는 칼과 또 각종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칼이 수단은 똑같지만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는
수단과 목적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다른 방법이 있다면 미래한국당이 등장한 이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이러한 뭐 비례연합이라든지 이런 정당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현재로선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들으셨듯이 민주당에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의원총회를 해서 다시 그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비례연합정당을 놓고 어떤 절차들, 어떤 스케줄들이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까? 네, 기존 정당들의 어떤 비례 후보 신고가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돼야 됩니다. 선거법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향후 이런 저희가 만든 이런 플랫폼 빈 그릇에 오셔서 비례를 세워 미래한국당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정리가 돼야 이것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까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여지고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좋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네. 정의당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버리고 우리는 가치를 찾겠어. 그래서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저희는 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낙꼼수인가요? 네. 방지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갑니다. 아, 네. 지금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큰 그릇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정치개혁연합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렇게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정치개혁연합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열린 민주당 쪽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 활동한 분들이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과 거의 유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저희가 배제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최소한 여기서도 정봉주 전 의원은 배제됐습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는 그래서 정치개혁연합의 어떤 그 부분은 분명히 시민 원로분들께서 결합하셨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나로 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정당이나 정치활동한 분들은 이 하나된 모임에서 결정권에서는 좀 없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 교수님, 대표님, 시민을 위하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당규 자체로 5월 중순까지만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뭘 한다라는 걸 전혀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릇만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그 안은 채우는 거는 다른 사람들 몫이군요. 그렇죠. 그건 뭐 참여한 정당이 결정한 몫입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김상욱님 이런 질문입니다. 형편없는 선거법 개정으로 풍지평파를 일으킨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이 그것을 총괄하고 지도했던 건 다시 심상정 의원이란 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뭐 거대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 부분을 묻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4+1 당시 합의했던 이런 정당들이 역시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쏙 인터뷰였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처리했지만 평촌 나들목부터 산본 나들목 2km 사이에서 사고 여파 받고 있고요. 더 가서 시흥에서 송내 7km 사이에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광교 나들목부터 서판교 나들목까지 긴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 나들목부터
광교터널 부근 다시 월곶 분기점부터 영동선 시점 6km 더딘 흐름 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퇴근 차량들로 가득한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원효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 35분 정도 걸리겠고 반대 일산 쪽은 동작대교부터 난지나들목까지 속도 내지 못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정체되는데요. 40분가량 소요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하굣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모양입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님,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비례연합정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겠다고 하더니 아까 다시 의원총회를 먼저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 많으시죠? 정의당의 우리 박원석 의장님.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네. 또 이 공론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은 어제 이제 전국위원회를 휴일날 열었습니다. 네.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당대회 다음으로 네. 이제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총선 이 방침과 관련된, 특히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관련된 토론이 있었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큰 이견 없이, 거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예. 지키고, 그리고 미래한국당과 같은 그런 위헌적인 비례 꼼수 정당에 단호하게 맞선다는 취지에서 그 어떤 형태의 비례용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렸고요. 최근에 이제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많이 얻어서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과반을 넘게 점할 거고 대통령 탄핵까지 갈 거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종의 이제 과장된 공포의 동원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미래한국당과 같은 그런 어떤 비례용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꼼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미래한국당을 이기겠다고 하는 방법 자체가 그다지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저희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비례연합정당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훼손됐으니까, 미래통합당 때문에.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상대가 꼼수를 부리고 반칙한다고 해서 네. 똑같은 형태의 꼼수와 반칙으로 말하자면 정도를 찾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민을 위하여 우이종 대표님이 오셨는데 네. 우이종 대표께서는 정의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정의당에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하면서 이제 정책 과 관련돼서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정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배심원단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 배심원단 단장으로 1차 정책 배심원단 심사 때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단장하는 거지. 예. 그냥 난 정의당이 싫어요. 그런데 단장 하겠어요. 물론입니다. 근데 그분 또한 이런 비례연합정당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이정 교수님이나 최백은 교수님이나 네. 또 하승수 변호사나 네. 이런 분들의 충정이 어떤 건지, 여기서도 정봉주 전 의원 배제됩니다. 네, 진심이 어떤 건지 네.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네.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밖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저희는 네.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20년 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켜왔는데 그걸 스스로 허무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유불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시민을 위하여 아까 그 우희정 교수 그 그릇에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이 앞부분은 정의당과 소수정당이 다 해라. 우리는 뒷부분 7석만 갖겠다. 이 취지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서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손을 잡자. 이 말은 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글쎄요. 근데 미래한국당이 생겼을 때 그거는 가짜 정당이고 네. 심지어 뭐 고발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의당도 했죠. 예, 똑같은 정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미래한국당을 막아야 되니까라는 명분을 세운 건데 본인들은 안 하고 시민단체가. 근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미래한국당도 그런 그 자기 목적을 얘기합니다. 네. 4+1이 자기들의 동의 없이 그렇죠. 선거법을 위헌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그들도 주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적폐 세력이 부활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어쨌든 비례 가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 간에 그 서 있는 위치만 달랐지 똑같은 그 미러린 것 같은 행위이거든요. 예. 거기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고 이로 인해서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적은 의석을 얻더라도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박시영 대표님 선거공학적으로 좀 읽어주세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과 그리고 그 플랫폼 정당이 나왔을 때 이 두 상황을 놓고 좀 의석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을 어디로 찍을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36.6%가 나왔고요. 미래한국당이 28.7%. 정의당은요? 정의당이 8.9%. 네. 국민의당이 7.0%. 아니 국민의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의사복 한번 입었는데. 아니 그게 신선하게 느껴진 거죠. 아니 정의당은 지금껏 열심히 뛰었는데 네. 한 번에 그냥. 원래 이제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 오히려 유권자한테 잘 다가갑니다. 네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36.6, 미래한국당이 28.7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연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정의당하고 민생당이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는 미래당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녹색당에서도 좀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누가 과연 민심에 부합할 거냐, 민심을 잘 자기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민심을 잘 끌어당길 거냐의 문제일 텐데. 어쨌든 민주당이 입장을 좀 명확히 정해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논란들이 또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어쨌든 금주의 12일까지는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일찍 나서줬으면 이런 논란도 조금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준비가 각 당이 다 힘들었던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얘기하면 너무 일반론적인 것 같고요. 공천 작업도 좀 지연된 것도 있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그때 조금 더 저는 아니죠. 그거는 선관위가 받아줄 줄 몰랐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생각을 못한 선관위 변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위헌적인 방식의 정당을 창당하리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점은 4+1이 선거법을 어렵사리 통과시켜 놓고 또 이게 한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연동형이 준연동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30석 캡을 씌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이 선거법의 허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미래한국당이 그걸 들고 나왔고 저는 선관위가 그 등록을 인정해 준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뭐 가처분도 올라가 있고 저희는 위헌 심판 제청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그 미래한국당을 비난했는데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비례용 가설 정당을 연합정당의 이름하에 한다면 저는 민심의 상당 부분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정의당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고 비록 이게 우리에게 더 적은 의석을 가져오는 결과일지라도 원칙을 지키고 정치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정의당. 네. 그렇다면 비례대표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여론조사 결과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지도. 그게 민주당이 36.6. 예. 미래한국당 28.7. 정당 지지도하고 거의 똑같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1.7, 네. 미래통합당이 31.2%가 나왔는데요. 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36.6으로 예. 한 5%포인트 정도가 빠지죠. 네. 그 층 중에 일부가 정의당으로 가는 겁니다. 대개는.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31.2인데 비례투표인 미래한국당에서는 28.7로 나왔고요. 아, 네.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은 4.9이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8.9%로 4%포인트 정도가 올라갑니다. 네. 국민의당도 정당 지지율은 4.7이지만 비례투표에서는 7.0으로 더 올라가죠.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됩니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알려주세요. 네, 대통령 지지율은 47.9%로 조사됐고요.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네. 부정평가는 48.7%로 조사가 됐는데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하락을 해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0.8%포인트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어느 층에서 올랐는지를 살펴봤더니 30대 40대 학생,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 경기 인천 지역 이런 지역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좀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굳건하네요. 그럼 조사 개요 들어보겠습니다. 개요 요정 나와주세요. 이번 주간 집계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8,1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7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된 게 뭡니까? 네,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은 여러 곳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재명 네. 경기지사의 약진. 네. 약진도 보통 약진이 아니에요. 한 2배 정도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은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네. 보통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한 달 전 조사에서는 5.6%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3%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30.1로 가장 높았고요. 예. 전달에 29.9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고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17.7에서 20.5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3위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5.6%로 거의 뭐 지난달하고 비슷했고요. 홍준표, 오세훈, 박원순, 유승민, 추미애, 심상정, 김부겸, 원희룡 이런 순서대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정농단 당시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 탄핵하라고 가장 먼저 나섰던 분이 이재명 전 지사인데, 네. 경기도 지사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그때도 껑충 뛰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남시장. 네, 성남시장인데도 네. 이번에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법적으로 경기지사한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게 행정력 아닙니까? 네. 그 행정력을 사용할 줄 안다 제대로. 그래서 타이밍 그리고 성역이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센 사람한테 가차없이 원칙대로 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원시원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고 국민이 어쨌든 가려운 데를 적시에 잘 긁어줬고 과거 메르스 때 경험이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과정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그러니까 가려운 곳은 정의당도 잘 긁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재명 지사는 정의당이 갖고 있지 않은 네. 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게 말로만 과감한 게 아니고 네. 실제 행동이 과감할 수 있고 또 이재명 지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 좌고우면하지 않는 네. 이 직진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크게 평가를 받는 대목이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특히 신천지 교를 상대로 한 아주 과감한 그런 행동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게 했고 또 지지율의 급상승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나 이제 대선까지는 아직도 길고 먼 그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이슈를 매개로
또 일시적인 이 지지율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이게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왜 이 코로나19에서 존재감을 못 보여줍니까? 행정권을 가지고. 아니, 의석수가 작아서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11.7조 원의 추경 예산안을 내놨는데 네. 저런 추경은 하나만한 추경이고 사실 마스크 문제만 하더라도 정의당이 정부가 전매해서 무상 지급하자고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 예. 추경안도 저런 우회적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생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사실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지금 재난 기본소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이크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겠죠. 좀 안철수 대표가 하는 방식을 네. 그런 캠페인을 네. 좀 정의당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의사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약간 그러니까 정의당은 좀 진지하게 접근해요. 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접근하는데 네. 좀 이렇게 감성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건 좀 고민하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아니 정의로운 의사들이 정의당 편이라고 항상 주장하시는데. 네. 정의로운 의사분들이 계시죠. 네, 정의당에도. 그런데 정의당이 그분들도 코로나 그 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안철수 대표처럼 그분들이 다 당대표는 아니고 또 저희 심상정 대표가 의사는 아닌 바람에 그런 극적인 장면을 못 만들어냈는데 지금 박시영 대표가 지적하셨듯이 정치라는 건 어쨌든 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정의당이 많이 참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개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4만 8,13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41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정의당 정책위의장님, 우리 네. 박원석 위의장님, 이름 좀 다른 이름 후보님이시죠? 네. 우리 박원석 후보님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무튼 이제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걱정도 많으셨고 예. 또 여러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입장만 다른 의견 전혀 안 듣고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의당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고 또 당원들 사이에서 또 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들에서 깊은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시영 대표님. 시간 없지 않나요? 네.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도 즐거운 마무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론의 눈동자 지금까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님, 요즘 정치 보면 예속 논쟁하던 4대부 떠오르네요. 네. 걱정이 많으시죠? 국민이 정치를 이렇게 걱정합니다. 종욱님, 어렵게 첫발 내디딘 개혁안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못 보겠네요. 그러게요. 개혁안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어이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봄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겨울 코트랑 헤어지면 안 됩니다. 코트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코호트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김현철의 Talk About Love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talk about love. 마주 앉은 부모님과 우리들 말문이 막혀서